VOA 세계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은 26일 헤즈볼라와의 교전 중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한 성명에서 전날 미국 등 서방국들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이 21일간의 교전 중지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카츠 장관은 북쪽에서의 교전 중지는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승리를 이루고 북쪽 주민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때까지 헤즈볼라 테러리스트들에 맞서 전력을 다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군의 전력을 다해 계속 싸울 것을 지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도 25일 레바논 접경지대에 이스라엘군 부대를 방문해 레바논 침공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공습이 시작된 지난 23일 이후 사망자는 최소 55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30여 개 나라가 전후 복구를 포함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 지원에 합의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우크라이나 재건과 복구 지원을 위한 공동선언에 미국과 알바니아,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등 30여 개국이 동참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요 7개국 정상들은 현재와 미래에도 변함없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한편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함께 군사, 예산, 인도주의, 재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상들은 또 러시아가 초래한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확인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의 거시금융 안정과 에너지 등 기반시설 복구, 사법체계 개혁, 유럽연합 가입의 맥락 내에서의 법치주의의 확립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재로 동결돼 있는 유럽 내 러시아 자산을 활용하는 약 500억 달러의 추가 자금 지원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각국 및 국제단체들의 기부도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미 국방부는 이날 미 대통령 인출 권한을 통한 3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오늘 워싱턴에서 열리는 회담에서 공식 발표될 젤렌스키 대통령의 승리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의 공격에 핵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핵운용 전략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열린 러시아 안보회의에서 핵 억제력 국가정책 기본원칙에 대한 수정과 관련해 군사, 정치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러시아와 동맹에 대한 새로운 군사적 위협과 위험의 출현을 포함한 변수들을 고려해 상황 전개를 예측하고 현실에 맞게 전략계획 문서를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은 수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 비핵 국가이지만 핵보유국의 참여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 이들의 러시아에 대한 침략은 공동공격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수정안은 러시아를 향한 전략, 전술 항공기의 대규모 이륙 또는 순항미사일, 드론, 극초음속 무기 발사 징후는 러시아가 이에 핵으로 대응하기에 충분한 이유로 해석될 수 있음을 적시했다고 통신은 밝혔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의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는 동맹국 벨라루스에 대한 침략에 대해서도 핵 사용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와 이를 지원해온 미국 등 서방국들을 향해 핵 사용 위협을 계속해왔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한 척이 어제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함정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NHK 방송과 교도통신 등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해상자위대 소속 사자나미 구축함이 남중국해에서 실시되는 다자간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타이완 해협 북쪽에서 남쪽으로 항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오늘 관련 보도에서 사자나미 함이 호주와 뉴질랜드 함정들과 함께 이동했다면서 이번 항행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별도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자위대의 작전과 관련된 문제라며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한편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타이완 문제는 중국 주권과 영토 완전성,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에 관련된 것으로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은 일본의 이번 행동에 정치적 의도에 고도로 경계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에 엄중 항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6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현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포탄 지원의 대가가 한반도 상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 위협이 미한일 3국에 공조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뉴욕에서 북한 인권 문제, 특히 납북자를 주제로 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한 가운데 피해 가족들은 북한에 조속한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4에서 17도, 최고기온은 17에서 27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포탄 지원의 대가가 한반도 상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 위협이 미한일 3국에 공조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4일 지금 우리를 매우 우려하게 만드는 한 가지는 점점 강화되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Now, one thing that has us very concerned right now is this growing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커비 보좌관은 이날 뉴욕 외신기자센터에서 열린 제79차 유엔 총회 미국의 우선순위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현재 북한에 특히 포탄 공급을 의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역량 제공이 반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에 역량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 상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며 따라서 이는 우려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또 북한의 포탄이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살상하고 기반 시설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It is of concern to us. First and foremost because those North Korean artillery shells are killing Ukrainians and destroying Ukrainian infrastructure.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오랜 협력이나 상호 신뢰의 역사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매우 고립된 두 정권은 분명히 우리의 국가안보 이익과 영내 동맹국의 이익에 반하는 목표와 목적을 위해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지난주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4자 안보협의체 쿼드 정상회의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영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미국 정부가 파트너들과 함께 공동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 threat, posed by the DPRK certainly was a topic of discussion at the Indo-Pacific Quad this weekend in Wilmington. 바이든 대통령은 쿼드 정상회의에서 북한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해 언급했고 이는 참여국 정상 모두가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안팎에서 우리의 역량을 개선하고 강화해 북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더 잘 감시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전제 조건 없이 김 위원장과 마주 앉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약속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면서 그만큼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며 그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이 같은 대화 제안에 호응하지 않고 군사적 역량 진전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Clearly, Mr. Kim has other ideas and he continues to advance his capabilities, which is why we continue, back to your point about exercises, we continue to make sure that short. 김 위원장은 분명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역량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커비 보좌관은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대한 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동맹국 또한 스스로와 우리 모두를 방어할 수 있는 더 향상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그런 측면에서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3자 회담을 소집한 데에는 북한도 큰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통합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많은 성과와 가시적 결과물이 도출됐으며
이는 인도 태평양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 매우 중요한 초석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VOA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와 러시아 외무부에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백악관의 지적과 관련해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 사실을 부인해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뉴욕에서 북한 인권 문제, 특히 납북자를 주제로 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한 가운데 피해 가족들은 북한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79차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뉴욕에서 25일 납북 피해자의 조속한 생환을 촉구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과 룩셈부르크가 공동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북한에 의해 납치된 한국과 일본인 가족, 이산 가족 등이 참석했습니다. 다프나 랜드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차관보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김정욱 선교사 등 납북자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It has been almost 11 years since Kim Jong-un was detained in North Korea. More precisely, it has been 4,005 days. 랜드 차관보는 특별히 김정욱 선교사에 대해 북한에 억류된 지 거의 11년, 더 정확하게는 4,005일이 지났다며 부당하게 억류된 동안 수많은 명절과 생일, 가족 행사를 놓쳤고 형인 김정삼 씨는 소통할 채널도 안부를 확인할 방법도 없이 동생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납치 및 강제 실종과 이산 가족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라며 북한의 억압적인 정책으로 가족들이 계속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납북자 문제와 더불어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동맹인 한국, 일본과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납북자와 억류자, 미송환 전쟁포로, 강제송환 탈북자, 그리고 상봉을 갈망하는 한반도 양쪽의 이산 가족을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We remember the abductees, detainees, unrepatriated prisoners of war, North Korean defectors repatriated forcibly. 이어 피해자의 운명과 행방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도 북한에 억류된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려는 가족들의 희생과 용기에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다른 나라 정부, 시민사회와 협력해 이러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도 우려를 표하면서 북한이 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를 진행한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이야기를 나눠준 참석자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며 북한의 정책이 전 세계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계속해서 조명해준 노력에도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중국에서 북한에 강제 구금된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와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언니 김규리 씨, 국군 포로의 자녀이자 탈북민인 손명화 씨, 일본인 납치 피해자 마스모토 루미코의 남동생인 마스모토 테루야키 씨, 북한의 아버지와 오빠를 둔 이산 가족인 이차희 씨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가족이 북한에 남겨지거나 납치된 과정을 설명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는 오늘 행사에 참석한 것은 오직 동생과 북에 억류된 다른 선교사님들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위해 여러분께 도움을 호소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목사는 압록강을 건너면 바로 북한인 중국 단동에서 초췌한 몰골의 북한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여 사랑으로 회복시키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경찰이 교회를 급습하여 그가 보살피던 북한 사람들을 체포하여 북성해 버리자 김정욱 선교사는 이들의 안위를 걱정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북한 국가 보위성의 게임에 넘어가 북한에 억류되었습니다. 김철옥 씨의 언니 김규리 씨는 각국 정부가 북한의 동생과 다른 납북자의 생사 확인을 요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o end this atrocity, I ask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hold Kim Jong-un and others accountable for. 그러면서 이 잔악 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해 국제사회가 김정은과 관련인들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스모토 씨는 탈북민들이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반세기 동안 폭로하고 있지만 세계는 계속해서 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과 납북 피해자들의 고통 또한 해결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총회 기간에 북한 인권과 관련한 고위급 행사가 열린 건 2014년 이후 약 10년 만입니다. 이 행사에는 존 케리, 당시 미 국무장관이 참석했는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국의 인권 실태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리수용 당시 북한 외무상을 뉴욕으로 파견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유엔 총회 기간 북한이 외무상을 파견한 것은 당시를 기준으로 약 15년 만이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의 석방에 목소리를 높이는 등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이며 국제적 공감대를 이끌어낸 결과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김정욱 선교사의 북한 억류 4,000일을 맞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김 선교사를 비롯한 한국인 5명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또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서멘사 몬티스 인권 담당관은 지난 17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인권 이사회에서 우리는 김국기 씨를 포함한 한국인에 대한 북한의 자의적 구금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6명의 한국인을 억류 중입니다. 북한 당국은 현재까지 김정욱 선교사를 포함한 한국인 6명의 소재나 생사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지속적으로 탈북민 강제 송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가 밝혔습니다. 납북자 문제가 일본은 물론 한국과 미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 세계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함자 기자입니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25일 중국 정부에 계속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터너 특사는 이날 뉴욕에서 북한인권 관련 행사가 끝난 뒤 VOA와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중국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북한 국적자의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continue to call on China to abide by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to stop 이어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며 우리는 정기적으로 중국 정부에 이 문제를 직접 제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1951년 채택된 유엔 난민 지위 협약, 1967년 의정서, 고문 방지 협약 당사국으로서 탈북민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습니다. 터너 특사는 최근 한국인 납북자에 대한 미국 정부의 높아진 관심과 관련한 질문엔 한국, 미국, 일본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캠프 데이비드 합의 등 3국 차원의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we have through trilateral actions, including the spirit of Camp David agreement, where the South Korea. 이어 전 세계의 분리된 가족과 북한의 억압 정책으로 이들 가족이 받은 영향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일본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 가족에게도 해당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강제 북송 피해자인 김철옥 씨의 언니 김규리 씨가 영국 국적자인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이 문제가 전 세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폭넓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북한 지도부의 변화 없이도 북한 인권이 개선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할 때 우리가 집중해야 할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안이라고 답했습니다. I think the important thing for us to focus on when talking abou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is how we can improve the lives of the North Korean people. 이어 이를 위해선 북한 정부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우리는 계속해서 협상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정부와 테이블에 앉아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 특히 인권 분야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터너 특사는 10년 만에 유엔 총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과 관련한 부대 행사가 열린 것과 관련해선 한국 전쟁 이후 북한에 억류돼 있거나 헤어진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답을 갈망하는 가족들이 목소리를 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그분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 7차 핵실험 여부에 대한 질의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인공위성 발사 등 다양한 군사적 도발 수단이 있어서
미국 대선 이전보다는 이후가 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선 플루토늄 약 70kg,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최소 2자릿수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 방문을 공개한 의도에 대해선 대외적으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을 의식한 행위라는 측면과 대내적으로는 경제 상황이 아주 안 좋기에 주민에게 자신감을 고취하기 위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정원은 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대해선 과거 여러 사례를 볼 때 강선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79차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당사국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을 금세기 유일한 핵실험국이라고 비판하며 추가 핵실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전면 금지하는 포괄적 핵실험 조약 당사국들이 24일 제79차 유엔 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조약 발효 촉진 회의를 열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 금지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일본과 호주,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 핀란드로 구성된 CTBT의 친구들을 포함한 약 50개국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2006년 이후 북한이 감행한 6차례 핵실험을 규탄한 사실을 상기하며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하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및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을 시작으로 2009년 5월과 2013년 2월, 2016년 1월과 9월, 2017년 9월에 걸쳐 6차례 핵실험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새로운 핵실험도 무책임하고 용납될 수 없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북한이 최우선으로 CTBT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페니웡 호주 외교장관은 금세기 들어 핵무기를 실험한 나라는 북한뿐이라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을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For those who have conducted nuclear weapons tests in this century, just North Korea,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demns your actions and Australia reiterates 웡 장관은 그러면서 이 같은 북한의 행동은 CTBT 발효를 더욱 시급하게 만들 뿐이라며 우리는 모든 국가에 지금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키미타케 나카무라 일본 내무성 군축비확산 및 과학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핵개발 활동을 멈추지 않는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North Korea has advanced its nuclear and missile activities, and there is a possibility of another nuclear test. However, 키미타케 국장은 국제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지고 핵 군축을 진전시킬 방안을 놓고 국제사회가 더욱 분열되고 있다며 전 세계는 핵무기 보유량 감소 추세를 번복할 조짐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들이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북한은 핵 및 미사일 활동을 강화했고 또 다른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며 관련국의 CTBT 서명 및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토비아스 린트너 독일 외교부 정무차관은 1996년 CTBT가 체결되면서 사실상 국제사회 내 핵실험 금지 규범이 확립됐지만 불명예스러운 한 예가 있다고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Global de facto norm against nuclear testing has been established with one inglorious exception. North Korea is the only country. 린트너 정무차관은 북한은 21세기 들어 핵실험 금지 규범을 위반한 유일한 나라로 6차례 핵실험을 통해 영내 및 국제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고립된 상태라고 상기했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의 로버트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을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 이번 세기 들어 한 국가만이 핵실험을 진행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오늘 저녁 우리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폭발을 감지하고 그것이 핵폭발로 보인다고 상상해보라며 그 폭발이 발생한 국가가 핵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한다면 위험과 긴장이 빠르게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Before 1996,
more than 2,000 nuclear weapon tests, many far bigger than the bombs that devastated Hiroshima and Nagasaki. This century,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오직 CTBTO의 현장 검사만이 명확하고 증거 기반의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CTBT가 발효돼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99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CTBT에는 지금까지 187개국이 서명했습니다. 이 중 핵무기를 보유한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를 포함한 178개국이 관련 조약을 비준했지만 아직 발효되지 못했습니다. CTBT가 법적 구속력을 갖고 발효돼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려면 핵기술을 보유한 44개국 모두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 44개국 중 미국과 중국, 이집트, 이란, 이스라엘은 CTBT에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는 않았으며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은 이 조약에 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1985년 핵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했다가 2003년 일방적으로 탈퇴했으며 자국의 핵개발은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CTBT 관련국이 채택한 이번 공동선언문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서방의 위성 전문가들은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으로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의 부산항 입항을 탐지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찰 위성이 정상 가동 중인 만큼 사진 촬영과 송수신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여전히 한계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위성 전문가인 조너선 맥도웰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 박사는 25일 북한 정찰 위성인 만리경 1호가 9월 23일 오전 10시 3분 부산 상공을 지나갔다면서 위성에 탑재된 카메라가 작동 중이었다면 미국 잠수함 사진을 찍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도웰 박사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확실치 않지만 특별히 이를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북한이 구체적인 시각을 발표했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각 위성이 부산 상공을 지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경우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have any particular reason to doubt this. I mean, the fact that they announced this at this specific time and it is the right time. 북한이 위성 사진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선 아마 북한이 카메라의 성능을 공개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고 맥도웰 박사는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4일 북한 대외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낸 담화를 통해 지난해 11월 쏘아올린 북한 최초의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 1호의 역량을 과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국가수반의 직속 독립정보기관인 항공우주정찰소는 지난 23일 10시 3분 10초 한국 부산항의 상시 주목 대상인 어느 한 부두에서 이상 물체를 포착하였으며 그 정찰 자료를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버몬트함이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 것을 만리경 1호로 정찰 탐지했다면서 분초까지 제시하며 그 역량을 과시한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만리경 1호가 사실상 군사정찰 위성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절하해 왔습니다. 지난 2월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은 북한 위성이 일을 하는 징후는 없다며 하는 것 없이 일 없이 돌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앞서 북한이 지난해 5월 정찰 위성 발사를 처음 시도했을 때 위성체에 탑재한 광학 장비는 3m급 해상도 수준으로 알려지면서 군사정찰 위성이 통상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습니다. 통상 군사정찰 위성은 가로 세로 1m 이하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서브미터급 해상도를 갖춘 위성을 뜻합니다. 이에 반해 지난해 12월 한국이 쏘아올린 군사정찰 위성은 가로 세로 30cm 크기 물체까지 식별해낼 수 있는 고성능 전자광학 적외선 장비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성 전문가인 마르코 랭브로크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항공우주공학부 교수는 25일 북한이 위성을 통제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궤도를 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위성으로부터 영상을 수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랭브로크 교수는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이 부산을 탐지했다고 밝힌 날짜와 시각에 위성이 실제로 한국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위성사진 이미지가 선박 등 서방의 주요 자산 등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좋은지는 실제 이미지를 보지 않고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랭브로크 교수는 그러면서도 북한이 위성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것 자체는 이상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위성사진을 공개하면 서방의 자신들의 위성 탐지 역량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략적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려 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맥도웰 박사는 만리경 1호가 정기적으로 궤도를 상승시키고 있다면서 만리경 1호가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리경 1호는 이달 초에 또 한 차례 궤도를 다시 올렸고 이는 위성 발사 후 세 번째 재상승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위성의 궤도 고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를 보면 명백한 재상승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 데이터는 미국 우주군의 공개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2월쯤 또 한 차례 궤도 상승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맥도웰 박사는 만리경 1호는 이달 초에도 며칠에 걸쳐 조금씩 궤도 고도를 상승했다며 아마 로켓 엔진이 매우 작아서 한 번 점화할 때마다 조금씩만 밀어 올리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밀어 올렸다가 잘못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조금씩 밀어 올리면서 그 결과를 확인해보고 다시 조금씩 밀어 올렸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It may be that they also want to check each time how much it is reboosted, so they wait, you do a little bit. 맥도웰 박사는 북한 관제소에서 만리경 1호가 한반도 상공을 지날 때 위성에 무선 신호를 보내 위성을 가속시키는 로켓 엔진을 작동시켜 위성의 속도를 높여 고도를 높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랭브로크 교수도 만리경 1호는 올 2월 처음 궤도를 올렸고 6월에 또 한 번, 그리고 9월 초에 세 번째로 궤도를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궤도 상승 기동은 모두 비슷한 패턴을 따랐는데 5일간 매일 한 단계씩 총 5단계에 걸쳐 궤도 고도를 높여 발사 직후의 궤도 고도로 되돌렸다고 말했습니다. 만리경 1호의 고도가 9월 6일 499km에서 10일 511km로 12km 상승했다는 설명입니다. 랭브로크 교수는 위성의 궤도 고도는 외부 대기의 저항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낮아지기 마련인데 주기적으로 위성을 다시 궤도로 되돌려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위성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성의 점진적 궤도 상승은 위성이 평양 상공을 통과하는 현지 시각 오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 약 100일마다 궤도 상승이 시작됐다고 부연했습니다. 9월 6일에서 10일 사이 궤도 고도 상승이 이루어진 만큼 다음번 상승은 오는 12월 중순쯤 이루어질 것이라는 설명인데 이는 맥도웰 박사의 전망과 일치합니다. 랭브로크 교수는 이런 궤도 상승은 북한이 위성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면서 궤도 상승 기동의 시간과 위치로 볼 때 평양에서 제어 명령을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기적으로 궤도 고도를 원래대로 끌어올려 위성을 의미 있는 고도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랭브로크 교수는 북한 정찰 위성 역량 개발에 러시아의 지원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북한이 외부의 도움과 상관없이 미사일과 우주 프로그램에서 분명히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리경 1호의 가장 큰 한계는 현재 위성이 하나뿐이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구름이 끼지 않은 날에만 하루에 한두 차례 특정 지역의 사진을 얻을 수 있으며 이런 감시 활동은 매일 매우 짧은 시간에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론적으로 북한의 적들이 짧은 위성 통과 시간을 피하거나 활동을 잠시 중단해 탐지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위성과의 접촉이 위성이 북한 상공에 있을 때만 가능해 지상 기지로의 이미지 전송은 매일 짧은 시간으로 제한되고 이는 곧 하루에 전송할 수 있는 이미지의 양이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일부 목표물만 선별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평양에서 수신한 이미지는 이미 여러 시간 전에 촬영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랭브로크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장의 이미지라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비록 성능이 떨어지는 정찰 위성이라도 여러 개를 갖추게 되면 정찰 탐지 능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란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올해 군사정찰 위성 3개를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27일 북한이 발사한 2차 군사정찰 위성이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을 통해 미국 핵 잠수함의 부산 입항을 포착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정찰 위성 없이도 북한의 민감한 군사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민간 위성 사진에 북한의 잠수함 기동 장면이 선명히 찍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잠수함 건조 및 운용의 거점으로 알려진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 인근 해상에서 약 76m 길이의 잠수함이 수면 위로 드러난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됐습니다. 지난해 10월 19일 구글어스 위성 사진에 찍힌 것인데 잠수함에서 연기가 배출되는 것도 확인됩니다. 북한 잠수함 대부분이 디젤 연료 추진 방식임을 고려할 때 기동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디젤 잠수함은 수면 위에서 기동을 위해 엔진을 가동하거나 배터리를 충전할 때 연기를 배출하는데 잠수함 뒤로 옅은 파도와 물결이 인 흔적이 발견되는 점으로 미뤄 이동 중인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북한 잠수함의 기동 장면은 연도별로 수차례 확인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군사시설인 심포 조선소의 동향도 구글 어스나 플래닛랩스의 민간 위성을 통해 모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포 조선소에 정박 중인 북한 잠수함의 길이와 상태, 잠수함 진수 또는 수리를 위한 드라이도크의 변화, 인근 마양도에서 출격 대기 중인 잠수함 및 군함과 보수 중인 잠수함의 모습들을 일일 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4일 담화를 통해 미국 핵추진 잠수함인 버몬트함의 한국 부산 입항을 항공우주정찰소가 포착했다면서 핵잠수함이 지난 23일 10시 3분 10초에 입항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핵잠수함의 입항 시간을 분초 단위까지 포착했다고 밝힘으로써 지난해 11월에 쏜 군사위성 만리경 1호의 정찰 역량을 과시하고 한국의 주요 군사시설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려는 의도라는 평가입니다. 북한은 이처럼 한국의 주요 군사시설을 정찰위성을 동원해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북한 잠수함의 기동 장면과 주요 시설의 동향은 굳이 정찰위성을 따로 띄우지 않아도 이처럼 상업위성을 통해 상세히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업용 민간 위성보다 성능이 훨씬 더 우수한 군사 정찰 자산을 보유한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이 유사시 북한의 군사 역량을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구글어스와 같은 상업용 위성의 해상도는 일반적으로 약 30cm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국제 규제에 따라 선진국의 군사 정찰 위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해상도를 갖고 있습니다. 30cm의 해상도는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서 지상에 있는 30cm 크기의 물체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반 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2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30cm는 우주에서 촬영한 사진에서 그 정도의 크기의 개별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최고 수준의 해상도라고 말했습니다. Well, at 30 centimeters, that means that in the imagery taken from space, you can determine individual objects. 그러면서 미국 등 위성 선진국 정부는 더 좋은 해상도를 갖고 있겠지만 민간 위성 사진만으로도 북한의 시설이나 활동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 수집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첫 독자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한 한국도 30cm 정도 수준의 해상도를 갖고 있다고 군 당국이 발표했으며 미국의 전문가들은 군사적 효용성을 갖춘 훌륭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이 지난해 발사에 성공한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고화질의 위성 사진을 찍기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벤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는 위성의 크기가 위성 사진의 해상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소형 위성인 만리경 1호는 해상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Based on the relatively small size of the satellite, given the capabilities of the launch vehicle, it's probable that the resolution 특히 최소한 1m 미만의 서브미터급 해상도를 갖춰야 군사정찰 위성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북한의 기술 수준을 토대로 분석하면 북한의 해상도는 3m 수준을 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11월 만리경 1호가 미국 버지니아주 노폭 해군기지와 백악관, 미국 국방부 펜타곤을 찍은 사진을 보내왔다고 밝혔고 이번에도 미국의 전략자산인 핵잠수함의 부산 입항을 포착했다고 주장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사진을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벤디펜 전 부차관보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대로라면 북한의 정찰 위성은 미국의 민간 위성과 비교해도 10배 가까운 해상도 차이를 보이는 만큼 미국 전략자산의 움직임을 확인했다는 것 이상의 군사적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한국에서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도로에 여러 겹의 방벽을 세웠다는 VOA 보도에 대해 한국 군 당국은 지뢰 매설 작업 후 복토를 했고 방벽 형태 구조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은 25일 VOA의 관련 보도가 나간 이후 한국 군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뢰 매설이 이루어진 시점을 올해 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VOA는 24일 플래닛 랩스의 고화질 위성사진을 분석해
경의선 도로 북한 쪽 구간에 3-4개의 방벽 추정 물체가 세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벽 형태로 된 이 물체는 약 15m 간격으로 세워져 있고 도로의 양옆을 완전히 막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방벽 추정 물체가 세워진 곳은 남북 군사 분계선을 기준으로 북쪽 약 320에서 350m 지점으로 이곳에서 도로를 따라 한국 쪽으로 약 2.1km 떨어진 지점은 도라산역이고 반대로 북한 쪽으로 약 3.5km 이동하면 개성공단 출입구가 나옵니다. 이 도로는 과거 개성공단이 운영되던 시절 한국 측 직원이나 정부 관계자가 왕래하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물체로 인해 더 이상 한국에서 개성공단으로 통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북한 수해 지역에 또다시 홍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구가 한창인 지대에 또 물이 들어찬 것인데 자연재해에 대한 북한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함시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평안북도 의주군 일대를 촬영한 지난 18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선 평소보다 수위가 높은 압록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5일에서 17일 이 일대에 내린 비로 인해 압록강 물이 불어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강과 맞닿은 숲풀지대에는 풀이 가득하고 압록강 위 몇몇 섬은 아예 물에 잠겼습니다. 지난 7월 말 홍수로 인해 복구가 한창인 지대도 이번 비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과 한 달 반 전에 큰 물난리를 겪은 곳이지만 강과 가까운 지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특히 의주군의 한 지대는 얼마 전 복구가 시작됐는데 18일자 위성사진에는 복구 인력이 머무는 천막 바로 앞까지 물이 들어찬 모습입니다. 물이 있는 곳과 압록강 사이에는 숲과 길이 있지만 강물이 이곳까지 넘친 것입니다. 또 다른 복구 지역도 강물이 범람하면서 길 곳곳이 물에 잠겼고 바로 옆 논밭도 평소와 달리 물이 가득합니다. 북한에선 지난 7월 말 내린 집중호우로 평안북도 의주군 일대와 자강도, 양강도 등지에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물이 다 빠진 8월 중순부터 대규모 인력을 배치해 주택단지를 허무는 등 본격적인 복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여 만에 또다시 홍수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행히 약 나흘 뒤인 22일자 위성사진에선 모든 물이 다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짧은 기간 내 2번이나 발생하면서 북한의 수해 예방 능력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앞서 전문가들은 북한의 사회 기반 시설이 자연재해에 취약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 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지난달 BOE에 수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방 구축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북한에서는 수십 년 동안 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Well, there is a very huge deficit in investment in DPRK's infrastructure. 이어 하수 시설이 오래돼 배수가 잘 되지 않는 것도 해마다 집중호우에 대한 취약성을 높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의 정성학 영상분석센터장도 최근 BOE에 지난 7월 남북 간의 강수량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수해 규모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올해 그 폭우가 말이죠. 좀 위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 남한에서도 그런 폭우가 있었어요. 북한만큼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북한은 산림이 황폐화되어 있다는데 첫 번째 원인을 두고 싶습니다. 정 센터장은 이처럼 고르지 못한 북한의 산림 복구 정책을 지적하며 여전히 북한의 산림 황폐화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 산림이 늘더라도 충분히 자라지 못해서 홍수 저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의 원달러 환율이 역대급 수준으로 오르고 식량 가격도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주민들의 생활고가 한층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 연결해 북한 경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북한 내 원달러 시장 환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요? 네,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의 북한 시장 물가 조사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평양 내 원달러 시장 환율은 1달러에 북한 돈 16,100원을, 신의주는 16,200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일 기준으론 평양은 16,500원, 신의주는 16,700원까지 올랐습니다. 평양의 시장 환율은 보름 넘게 16,0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 1월과 비교하면 환율이 94% 정도 오른 수준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중국과의 국경 도시인 해산에선 한때 달러당 18,000원 거래설까지 돌았다며 현재 북한의 환율은 역대급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원 위안 환율도 15일 기준 평양에서 1,900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올 초보다 52% 오른 수치입니다. 환율이 이렇게 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북한 원달러 환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발발 이전엔 8,000원대를 유지하다가 국경 봉쇄로 무역이 통제되고 외화 수요가 감소하면서 2021년 말에는 4,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한 건 국경 봉쇄가 풀리고 난 이후였습니다. 지난 5월 말 9,000원대 초반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한 달여 만에 50%가량 급등해 14,00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한국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국경 봉쇄 기간 동안 북한 경제는 세계 경제와 연동되지 않다가 국경이 풀리고 무역이 재개되면서 신종 코로나 기간 중 취약해진 북한 경제의 실상이 환율 급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북한 경제가 악화됐다는 게 입증이 되는 게 국경을 개방하고 나서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계 경제와 연동이 되니까 북한 경제가 세계 경제와 비교 평가가 되는 거죠. 환율이 높다는 얘기는 북한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것, 그다음에 코로나 시기 중에 내구력이, 기초 체력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전문가들은 국제사회 제재와 신종 코로나 사태가 겹치면서 북한이 광물이나 수산물 등 핵심 품목의 수출길이 막혀 무역 적자가 누적돼 외화 부족이 심화된 상황에서 무역 봉쇄가 풀리면서 달러 수요가 커진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 상승세가 이렇게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전문가들은 환율이 급등한 상태에서 북한 당국이 원료와 자재, 기계 장비 등 대규모 수입을 수반하는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을 추진하면서 달러 수요가 한층 커진 점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 당국이 그나마 보유하고 있는 달러 등 외환을 지방발전 정책 등이 제시한 대규모 건설 사업에 쓰기 위해 풀지 않고 환율 상승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대규모 건설을 하고 있고 특히 그 건설의 핵심이 지방 발전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보다 현대화된 공장 건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북한이 의도적으로 지방 발전 계획과 같은 특정 건설 사업을 위해서 달러 사용을 유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도 해요.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감지되고 있는 북중 관계 악화도 고환율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충희 소장은 중국 측 교역업체들이나 기관들이 자국 당국의 지시를 받고 북한과의 신용거래를 축소하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 때문에 북한 측 무역기관들이 외화를 더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내는 중국이 신뢰가 있는 기관이나 회사인 경우에는 그래도 뭐 설탕 같은 거 100톤, 1000톤 뭐 이렇게 먼저 주고 팔아서 돈 받아가지고 이랬거든요. 통결제로 한 5%나 10% 정도만 넣어주고 나머지는 현장에다 쏴주고 근데 지금 진짜 신뢰가 있고 괜찮게 해주는 기관이라야 이제 30%는 돈 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김 기자, 환율 말고 쌀과 같은 식량 가격도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데일리 NK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평양 내 시장의 쌀 가격은 1kg에 6,300원을, 신의주와 해산은 각각 6,400원, 6,58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예년 9월 중순께 쌀값과 비교하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옥수수도 kg당 3,200원에서 3,300원 수준으로 이달 초보다 6%에서 7% 상승하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식량 가격도 역대급 수준이라면 고환율 현상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성적인 식량난은 그대로지만 식량가 고공행진이 가격이 오른 만큼 공급이 더 나빠져서라기보다는 북한 내 가격 기준이 달러라는 점을 감안할 때 환율 급등에 따른 일부 착시 현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북한 주요 식량의 가격을 달러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오른 게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고환율로 수입해 들어온 식량 또한 가격 상승 요인이고 또 유례 없이 높은 환율로 식량 수입이 감소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한범 박사는 그러나 북한 당국이 민간의 달러 사용을 통제하고 시장의 달러를 중앙이 흡수하는 이른바 달러라이제이션을 저지하는 정책을 펴면서 주민들의 달러 보유가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식량가 급등은
민생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물출 교수는 압록강 유역 대규모 수해도 유통망을 일부 마비시키면서 식량 공급에 차질을 빚는 요인이 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한국 측의 수해물자 지원 의사에 여전히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수해물자 지원을 추진하는 한국 내 민간단체들이 정부로부터 허용받은 대북 접촉 기간이 오는 주말 대부분 종료되는데 북한은 이들 단체의 접촉 시도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수리 현황을 보면 수해 지원을 위해 대북 접촉 승인을 받은 민간단체 10곳 중에서 9곳의 접촉 기간이 오는 29일로 끝납니다. 통일부는 지난 7월 말 발생한 북한의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북한과 접촉하겠다는 민간단체 10곳의 신고를 수리하면서 1개월의 접촉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접촉 기간 만료가 임박했지만 북한 측으로부터 이렇다 할 반응을 받은 단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또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한국 정부의 수해물자 지원 제의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한국이 이라크에 지대공 요격미사일 천궁을 수출하기로 했지만 업체 간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경호가 한층 강화됐다는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한국이 만든 지대공 요격 미사일이죠. 천궁 미사일 수출이 성사됐다는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천궁은 한국의 패트리엇 미사일이라는 별명을 지닌 지대공 요격 미사일인데요. 최근 한국은 천궁 미사일 개량형인 천궁2 미사일을 중동 국가인 이라크에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천궁을 만든 한국의 방산기업 LIG 넥스원은 지난 20일 이라크 국방부와 3조 7천억 원 규모의 천궁 미사일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3조 7천억 원이면 미국 달러 하루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미화로 하면 27억 8천만 달러에 해당되는 큰 금액인데요. 앞서 한국은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천궁 미사일을 수출하기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라크와 계약을 맺은 것은 한국의 첨단 미사일 방공망을 중동에 수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천궁 미사일의 성능과 재원을 좀 소개해 주시죠. 천궁은 적의 탄도미사일과 항공기 등을 요격할 수 있는 중거리 지대공 요격 체계인데요. 미사일은 길이 4.61m, 중량 400kg, 직경 27.5cm이며 최대 사정거리는 50km, 유효 고도는 2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의 주도로 개발돼 100% 명중률을 기록했으며 2018년부터 생산되고 있습니다. 네, 하늘을 지키는 방공 미사일은 미국 패트리엇 미사일이 유명한데 왜 이라크가 패트리엇 미사일 대신 한국 천궁 미사일을 구입하려는 걸까요? 한국의 천궁 미사일은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에 비해 두 가지 강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납기가 빠른 것입니다. 최근 중동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방공 미사일을 찾는 국가가 많은데요. 미국의 경우 주문을 받으면 한국처럼 1, 2년 안에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상당히 신속하게 무기를 공급합니다. 또 다른 것은 가격인데요. 천궁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이 15억 원으로 미국 패트리엇 미사일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네, 한마디로 가격에 비해 성능이 좋고 납기가 빠르다는 건데 이번 미사일 계약을 놓고 업체 간 갈등을 빚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천궁 미사일의 이라크 수출은 성사됐지만 생산업체 간의 납품 가격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천궁 포대는 8개 발사관을 탑재한 발사대 차량 넉 대와 레이더, 교전 통제소 등을 갖춘 무기 체계입니다. 그런데 미사일과 통합 체계는 LIG 넥스원,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 발사대와 차량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각각 나눠서 생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라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미사일을 만드는 LIG가 했습니다. 그러자 한화 측은 LIG가 가격과 납기에 대한 사전 합의 없이 이라크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한데요. 하나와 LIG가 갈등을 빚자 방산 수출 업무를 담당하는 방위상업청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방사청은 LIG 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들을 불러 업체별 입장을 청취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앞으로 3개사가 천국미사일 이라크 수출을 위해 업체 간 협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며 업체 간 협의를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방사청도 중간중간 체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경호가 한층 강화됐다고요? 네, 이 소식은 한국의 조선일보와 SBS TV 등이 보도한 소식인데요. 지난 1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군부대를 현지 지도하는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인민군 특수부대 훈련을 김 위원장이 시찰하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 군복 차림의 호위병들이 소총을 든 채로 김정은 위원장을 경호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보통 양복 차림의 경호원들이 김 위원장을 경호하는데 소총을 든 군복 차림의 경호는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 군인들이 실탄 사격을 하는데 경호원들이 소총 방아쇠를 손가락에 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혹시 벌어질 수 있는 돌발 상황에 즉시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사진을 공개했을 때에는 나름대로 의도가 있겠죠. 한 가지 가능성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암살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란 대통령 에브라임 라이시가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피격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인 이스마엘 하니에도 암살됐습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어떤 암살 시도에도 완벽히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진을 공개했을 수 있습니다. 네, 북한 내부 요인은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한 사진을 보면 이것이 특수부대 신병을 대상으로 한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훈련에 참가한 병사들은 대부분 20대 젊은 세대였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장마당 세대로 북한 체제에 부정적이고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많이 접한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병사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해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호를 철저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매일 저녁 보내드리고 있는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양하고 신속한 세계 소식, VOA 방송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접속 가능한 VOA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